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모레 이른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다른 사연들을 보면 대부분 30에서 60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 나이가 많아서 이런데 사연을 올린다고 공감하실 분이 계시기는 할지 쑥스럽고 자신이 없네요. 그래도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작고 소중한 인연이 제게 용기를 주어 이렇게 사연을 써내려가게 되었어요. 요즘이야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른이라고 그렇게 당장 죽을 날만 보고 살아가는 나이는 아니니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하는 저를 우습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나이 먹고 제가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던 생각보다 인생은 짧고 세상은 좁다는 그 말이 정말 어느 정도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꼭 제가 잊을만 할 때쯤 어떤 사건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만남을 통해 상기가 되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젊은 시절에 비해 생활이 안정되고 변화가 급격히 적어지는 늙음하게도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한 작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남편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한의원 의사였어요. 저와 남편은 젊은 시절엔 나름대로 각자 하는 일에 열정이 넘쳐서 아이를 언제까지 가져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결혼철을 보냈던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결혼 후 일정에 대해 누가 구구절절 설명해 주는 게 아니다 보니 막상 결혼하고 몇 년간은 모든 게 낯설어 이리저리 헤매느라 정신이 없었죠. 시부모님의 생신이나 명절, 친척들의 경조사 등 결혼했다고 저희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게 아니라 양가 가족들의 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참 많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답니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 둘 챙겨가며 앞만 향해 가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주변에 저희 부부와 비슷하게 결혼했던 친구들은 전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아이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얼른 아이를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바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루고 남편은 병원에서 환자들을 다루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누구 한 명 빨리 아기를 낳아 키우고 싶다거나 명확한 계기가 생기지 않으니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결정적으로 아기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고 있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 같은 교복에 비슷한 운동화, 비슷한 가방을 메고 다니니 겉보기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면 가정 형편이 바로 눈에 보일 만큼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오히려 다 같은 차림을 하고 있으니 그 중에서도 좋은 태가 나는 아이가 있고 아닌 아이가 있는 게 눈에 더 띄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처음엔 제가 썩을 대로 썩은 어른이라 이 와중에 그런 게 눈에 보이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같은 아이들 눈에도 그런 게 보이긴 했나 봐요.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말을 잘 듣고 별다른 말썽을 안 부리는 착한 학생을 좋아하기 마련인데 티는 안 내도 제가 반에 참 좋아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친구들과 교우관계도 좋은 착한 여학생이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늘 상위권을 유지하는 친구라
마음속으로 잘 되길 응원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성적이 흔들리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나이 때야 학생들 성적 흔들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그 뒤로도 쭉 떨어지다 못해 밝기만 했던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한 것 같아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잘 웃던 애가 웃음이 줄고 친구들과도 점점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게 담임으로서 못내 걱정이 되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모든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을 따로 교무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왔어요. 학생 대부분이 하교한 조용한 시간에 불러서였는지 지원이가 퍽 걱정이 됐는지 긴장감이 만연한 얼굴로 교무실에 들어왔어요. 그래 지원아, 다른 게 아니고 요새 무슨 일 있니? 성적도 떨어지고 얼굴도 안 좋아 보여서. 아니에요 선생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하긴 당연히 선생님이 신경을 써야지. 뭐 힘든 일이라도 있어? 너무 불편한 얘기 아니라면 털어놔봐.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아니에요 선생님. 아무리 담임 선생님이라지만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신세를 지겠어요. 쉽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긴 했지만 그 애와의 대화에서 얻어낸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대로 지원이를 보내면 지원이는 영영 자기 얘기를 털어놓지 않을 것 같았어요. 지원이는 엄마가 안 계신 한부모 가정에서 크는 아이였어요. 그럼에도 밝음을 잃지 않고 자라서 참 기특하고 대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마저 밝음을 잃게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가려는 지원이의 팔목을 붙잡았어요. 신세는 무슨 신세야. 네 힘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일이면 어른 도움을 좀 받아도 돼. 넌 아직 어리잖아. 지원이는 돌아선 채로 한참 말이 없었어요.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조금은 민망한 기분으로 아이의 얼굴을 살피니 지원이가 흐느끼고 있었어요. 지원아, 울어? 선생님, 저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우는 걸 눈치채서인지 지원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학교 생활을 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을지가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텅 빈 교무실에서 우는 지원이를 달래고 토닥여주며 저는 한참 뒤에나 지원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제가 중학생일 때 집을 나가셨어요. 아빠는 엄마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엄마가 나간 이유가 아빠 때문만은 아닌 걸 저도 알아요. 엄마가 나가기 전에 그랬거든요. 절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었다고. 저만 아니었으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안 살았을 거고 엄마 인생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를 붙잡지도 말고 아빠한테 얘기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든 다 해보라고 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저는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지원이 앞에서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어줍잖은 위로를 건네는 것보다는 그저 아이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는 편이 나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그 애는 꾹꾹 눌러담아 감춰왔던 이야기들을 술술 이야기하더군요. 그렇게 엄마가 막상 떠나고 나서 얼마 동안은 힘들었는데
아빠가 아무렇지 않아 하셔서 시간이 지나니까 오히려 엄마가 함께 살 때보다 괜찮더라고요. 옛날처럼 엄마 아빠가 매일 밤 싸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됐고 아빠 얼굴이 평온해 보였어요. 아빠가 맨날 저한테 미안하다고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무리를 하신 모양이에요. 요즘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일을 하시다가 허리 디스크가 파열되셨다는데 일을 그만둘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공사 현장에 나가고 계세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봐도 듣지 않고 병원에 가라고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이런 건 좀 쉬면 낫는다고 우기세요. 엄마가 떠난 건 괜찮았는데 아빠가 아프니까 아무런 의욕도 안 들어요. 아빤 저한테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니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봐도 이대로면 아빠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겠구나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지원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은 교통사고 전문병원으로 입소문이 났을 만큼 외상으로 인한 한방치료를 잘했거든요. 지원이 아버지께서 철제 구조물에 허리를 3개 부딪힌 모양이라 교통사고랑 비슷할 것 같아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남편은 사정을 듣더니 딱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끼는 제자라고 말하니 그럼 무료로 치료를 해줄 테니 병원 영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으로 약속을 잡아 병원에 방문하라고 했죠. 지원아, 병원비만 안 들면 아버님께서 병원 다니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 디스크 파열이면 그거 그렇게 방치하면 절대로 안 돼. 앞으로 일도 계속 하셔야 한다며. 맞아요. 아마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안 가시는 것 같긴 한데 무료로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선생님 남편이 한의사거든. 허리 디스크 치료도 많이 해봤어. 병원 끝나는 시간에 오면 무료로 진료해드리기로 했어.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무료로 진료를 받아요? 선생님이 사정을 몰랐음 몰라도 알게 된 이상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다 듣고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면 그게 더 괴로웠을 거야. 아버님도 예쁜 딸 잘 키워보겠다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렇게 딸이 우울해하고 슬퍼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하시겠어? 도움 받을 수 있을 때 받아. 이런 도움은 좀 받아도 돼.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제 손을 붙잡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지원이가 안쓰럽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저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다니 진작 물어볼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 지원이와 지원이 아버님은 나란히 손을 잡고 남편의 병원에 찾아왔어요. 나중에 남편 말을 듣고 보니 치료를 계속 미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몸을 계속 써야 하는 현장직인데 치료도 받지 않고 일을 계속했다간 오히려 병만 깊어져 일을 다시는 하지 못하게 되었을 뻔했다면서요. 다행이네. 이제라도 내가 지원이 사정을 알게 돼서. 근데 엄청 예뻐하는 제자인가 봐.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지원이처럼 주어진 환경 탓 안 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들은 잘 없잖아.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고 예쁘지. 응원해주고 싶고
반 애들하고 지내는 것만 봐도 마음도 어찌나 착한지 친구들도 다 좋아해. 요즘 그런 애가 별로 없다니까. 뭐 지원이 같은 친구도 별로 없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도 잘 없지. 응? 그게 무슨 뜻이야? 나 학교 다닐 땐 선생님들이 훈육한답시고 회초리나 들고 다녔던 것 같은데 당신처럼 학생들 마음, 사정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정말 존재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내가 어릴 때도 그런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역시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참나, 당신은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만나놓고 무슨 소리야. 그러네, 내가 더 행운이다. 그날은 저희 부부에게도 행복한 날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식으로 사연 딱한 사람들 다 무료로 진료봐주면 뭐 해먹고 살 거냐 묻겠지만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꼭 시간을 내서 주말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한방치료 봉사를 나갈 정도로 의사로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정적으로 그런 모습에 반해 결혼을 했었고요. 사실 이런 부탁도 남편이 선한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부탁이었어요. 부부 사이라고 뭐든 편하게 부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제게 저 같은 사람을 만나 행운이라 말해주었지만 사실 제가 더 행운이었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 지원이 아버지께서 허리 통증이 점차 나아지시자 지원이 표정도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1학년이 끝나갈 무렵 지원이는 성적도 원래대로 돌아왔고 학교 생활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이거 아빠가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갖다 드리라고 해서요. 텅 빈 교무실, 쭈뼛쭈뼛거리며 주변 눈치를 살피던 지원이가 가방 속에서 누런 봉투를 꺼냈어요. 꽤 두툼하게 채워져 있는 봉투 속에는 10,000원짜리 지폐가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지원아, 아버님께서 무슨 마음이신지 알겠는데 여긴 학교고 나는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은 이런 거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어때서요? 그동안 받아온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그냥 이제라도 청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네? 안 된다니까. 정 그러면 나중에 졸업하고 너 잘 되면 그때 가서 맛있는 거나 사줘. 우리가 선생과 제자인 관계에서는 절대 이런 거 받을 수 없어. 알겠지? 그리고 1학년이 끝나고 더 이상 네가 내 반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님 치료 끝나는 것도 아니야. 아버님은 많이 나아지실 때까지 병원 오셔야 해. 선생님 남편이 더 이상 안 와도 되세요. 할 때까지는 꼭 모시고 와. 알겠지? 그럼 은혜는 언제 갚아요? 은혜는 무슨, 그건 아버님 다 나으면 그때 갚든가. 네가 지금처럼만 성적 유지해서 좋은 대학 가. 그게 은혜 갚는 길이야. 선생님도 자랑스러운 명문대 제자 한 명 가져보자. 네, 선생님. 약속할게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자랑스러운 제자가 될게요. 그리고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요. 그 후론 당연하게도 제가 지원이를 맡게 되는 일은 없었어요. 가끔 복도에 지나가다 마주치면 지원이는 반갑게 다가왔고 그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죠. 2년에 걸친 치료 끝에 지원이 아버지는 많이 호전되셨어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날 남편에게 고맙다며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셨더라고요. 그것만큼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남편이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의 겨울은 귀한 과일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지원이 졸업식 즈음이었어요. 선생님, 저 약속 지켰어요.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뭐? 정말? 세상에, 열심히 하더니 정말 붙었구나. 축하해, 지원아. 넌 잘 될 줄 알았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희 아빠 낫게 도와주셔서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 제가 대학 가고 취직할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제가 꼭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유, 호강은 무슨. 선생님은 이제 서울대 간 제자 한 명 생긴 걸로 몇 년 동안 자랑하고 다닐 수 있어서 그걸로도 충분해. 저는 기뻐서 손사래를 치며 지원이를 꼭 안아줬어요. 너무 수고했다. 힘든 시간은 다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어. 너는 반드시 잘 될 거야, 지원아. 그래야만 하고.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해. 아프지 말고. 아파도 연락해. 선생님 남편 병원에서 약 지어줄 테니까.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는데 지원이가 제품을 벗어나서는 제 양손을 꼭 쥐었어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기만 하던 지원이가 한참 뒤에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기 생각 없으세요? 뭐? 갑자기 웬 아기? 뭐 생각이야 있긴 하다만. 선생님이 아기를 낳으시면 딸일지 아들일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부러워요. 선생님 같은 엄마랑 선생님 남편분 같은 아빠가 있는 아이의 삶이요. 그러니까 아기 낳으시면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제가 예쁜 아기옷 선물할게요. 뒤이어 이어지는 말에 뭔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지원이를 도우면서 지원이처럼 착한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던 것 같아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길로 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더 이상 아기 갖는 걸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막 자라나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눠주며 얻는 기쁨. 그걸 진정으로 깨우쳐준 건 지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아기가 마음을 먹는다고 바로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꽤나 부지런히 시도를 했음에도 그로부터 2년이 좀 넘어서야 저희는 아기를 어렵게 가질 수 있었어요. 남들에 비해 훨씬 늦게 가진 늦둥이 아기라 그런지 정말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도 키웠죠. 아기를 가져야겠다는 결심이 지원이 때문에 들어서였는지 예쁜 딸이었으면 했지만 저희 아기는 튼튼한 왕자님이었어요. 처음엔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나중에 커서 든든한 아들이 될 걸 생각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들을 낳고 보니 안 낳았으면 정말 어쩔 뻔했나 싶더라고요. 남들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를 낳지 그랬냐. 나이가 들어서 낳으니 힘들지 않냐고들 하는데 힘든 건 사실이었지만 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괜찮더라고요. 안 낳는 것보다는 몸이 좀 아프고 고생이더라도 늦게라도 힘들게 낳는 게 낫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하나뿐인 아들을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향했던 사랑이 아이에게로 향하면서 예전보다는 감정적인 교류가 줄어든 것도 같았지만 저와 남편은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교감을 배웠어요. 아들이 태어나자 비로소 우리가 진정 가족이라는 느낌이 온전하게 들었죠. 제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지원이는 약속대로 선물도 보내왔어요. 귀여운 아기 옷과
양말을 보내주었더라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지원이는 서울대에 합격하는 바람에 서울로 올라가 버려서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스승의 날마다 꼬박꼬박 연락이 오곤 했죠. 선생님, 제가 보낸 선물 보셨어요? 이쁘더라. 고마워. 잘 쓸게. 학교 생활은 어때? 아버님은 건강하시지? 학교는 뭐 그럭저럭 다닐만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오는 학교라 그런가. 여기서는 성적 내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빠는 어머 지원아, 아들이 너무 울어서 미안해. 나중에 연락하자. 네, 얼른 가보세요. 연락 드릴게요. 그래. 대학에 간 후에도 잊지 않고 제 안부를 물어오는 지원이가 고마웠지만 아들이 생긴 후로는 아들을 케어하느라 정신이 없어 지원이에게는 전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원이도 그 부분은 이해를 해줬어요. 서울에 있느라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들이 유치원을 입학했을 쯤엔 정신을 차려보니 지원이에게서 오던 연락이 끊겨 있더라고요. 횟수를 따져봤을 때 아마도 취업을 준비하거나 취업을 이미 하고 적응하느라 시간이 없어도 없을 때였어요. 언젠가 연락 오겠지 했지만 영 연락이 오지 않아 먼저 전화를 하니 들려오는 건 번호가 바뀌었다는 음성뿐이었어요. 아끼던 제자와는 연락이 끊어진 게 못내 아쉬웠지만 상황이 많이 변했고 저에게는 다시 돌봐주어야 할 제 반 아이들과 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지원이는 조금씩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죠. 그렇게 세월이 또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저는 교육자고 남편은 의사였어서 그런지 자식 교육에는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아들은 좋은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목표하던 서울대는 아니었지만 그 바로 근처 성적의 대학에는 지원할 수 있었죠. 그 학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명문대였기에 저희 부부는 망설임 없이 아들을 서울로 보냈어요. 그때 저는 교사 일은 이미 정년 퇴직을 하고 남편의 병원에서 일을 돕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이 무사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뒤엔 저희도 더 이상 죽어라 일할 필요를 못 느꼈죠. 남편은 병원을 팔았고 작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저와 농사를 지었어요. 여생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문득 걸려온 전화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주말에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시는 거 어떠세요? 아들의 대학 졸업식이며 취업 축하 파티를 했을 때만 해도 이런 감정은 못 느꼈던 것 같은데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시간이 지난 것이 확 실감이 됐어요. 저희는 흔쾌히 수락을 했고 바로 약속 자리가 잡혔죠. 열심히 공들여 키운 제 착한 아들의 마음에 든 여자라면 분명히 아들처럼 바르고 착한 심성의 여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고 떨리기도 했죠. 당신의 인사가 왜 이렇게 떨어? 모르겠네. 그냥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본다는 게 떨려서. 그러는 당신은 왜 떨어? 그러게, 나도 떨리네. 이상하네. 저희 부부도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무 설렌 나머지 약속 장소에 2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 뭐예요. 애들이 부담스러워하겠다. 조금 맞춰서 올걸. 도착했다고 연락하지 말고 애들 전화 오면 그때 이야기하지 뭐.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리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애들이 안 왔어요.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보다도 30분이 경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찍 온 시간까지 하면 한 1시간가량을 기다렸던 거죠. 깜짝 놀라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아들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어요. 뭐야? 어디야? 왜 안 와? 연락도 없이.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도착하셨어요? 우린 진작 도착했지. 일찍 도착해서 지금 1시간 가까이 기다렸어. 정말 죄송해요. 오늘은 같이 식사 못할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이서 식사하시고 제가 식사비는 보내드릴게요. 다음에 다시 식사 자리 잡을게요. 아니, 무슨 일인지 설명은 해줘야지. 왜? 그 애가 못 온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닌데. 사실은 내려오는 길에 저랑 싸워서 차에서 내려서 사라져버렸어요. 뭐라고? 찾으러 다니는 중인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전화도 안 받고. 웬만하면 얼른 찾아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알았다. 일단 끊으마. 얼떨결에 전화를 끊자 서서히 화가 올라왔어요.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라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유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뛰쳐나가서 잠수를 타다니. 아무리 화가 나도 기다릴 어른들을 생각해서 참고 오던 길은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화를 내자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도 기가 막혀 했어요. 그렇게 저희의 며느리는 첫 인상부터 저희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줬죠. 겨우 잡은 두 번째 만남이라고 그 나빴던 인상이 다시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시골에서만 살고 시골 아이들만 봐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차림새부터가 영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갈색으로 색을 뺀 머리카락에는 얼마나 열을 가했는지 버석버석해 보였고 화장은 어찌나 진한지 입술이 벌겋고 눈은 시커맸어요. 여름이라 좀 더운 날씨이기는 했지만 팔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시원하고 짧은 나시티에 손바닥만한 반바지를 입은 것도 보기 좋진 않았어요. 이런 걸 지적하면 꼰대라고 한다나?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아 함부로 지적도 못하고 속만 태웠죠. 태도라도 공손했음 모르겠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꽤 오래 하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약간 저희 세대가 공감하기 어려운 친구더라고요.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 무슨 일을 한다고? 저는 마케팅 회사 다니고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요? 응? 아, 성준 씨한테 듣긴 했는데요. 어머님은 교사시고 아버님은 한의사시라고요. 저기 맞긴 한데 나는 정년 퇴직했고 이 사람도 병원 팔고 은퇴한 지 오래예요. 네? 뭐라고요? 야, 김성준. 뭐야? 말이 다르잖아. 그럼 지금은 뭐 하시는데요?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아,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시네요. 대놓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누가 누구한테 인사를 하러 온 건지 저희 앞에서 대놓고 저희 직업을 묻고 말이 다르다며 아들을 다그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들은 내내 쩔쩔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진 후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성준아, 꼭 그 애랑 결혼까지 해야겠니? 연애만 하면 안 돼. 아직 너희 나이도 어리고.
딱히 결혼할 정도로 애가 괜찮은지 엄마 아빠는 잘 모르겠다. 좀 겉모습이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 괜찮아요. 약간 자유분방하고 괄괄해 보여서 그래요.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애는 아닌데 아마 오빠들 많은 집에 막내딸로 자라서 사랑도 많이 받고 호냐호냐 커서 그런 걸 거예요. 여보, 나 좀 바꿔요. 너도 사랑은 많이 받고 컸잖니. 그래도 어른을 만날 때 기본 예의라는 게 있는데. 아, 엄마, 아빠, 죄송해요. 실은 쟤네 집이 좀 잘 살아서 저도 있어 보이려고 엄마 아빠 은퇴한 건 얘기 안 했어요. 뭐, 네가 우리 직업을 속인 것도 아니고 그건 괜찮다. 화는 안 내든? 조금 화내긴 했는데 제가 잘 달래보려고요. 그래도 배울 점이 많은 애예요. 집이 유복해서 보는 눈도 있고 유학을 다녀와서 그런지 생각도 많이 깨어있고요. 엄청 진취적이에요. 이렇게 배울 점 많은 사람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아들의 결의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잠시 고민했어요. 마음 같아선 끝까지 반대하고 싶었지만 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니 그래, 문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사람이 나빠 보이진 않는데 그냥 두자고 하더라고요. 결국에 결혼은 본인 좋다는 사람이랑 하는 게 제일이라면서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서 아들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선 별달리 저희 속을 썩히는 일은 없었어요. 여자엔 무뚝뚝하긴 했지만 웬만한 건 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았어요. 집도 유복해서인지 결혼할 때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해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살짝 민망할 정도로요. 그래도 의외로 성격은 쿨해서인지 그런 걸로 일일이 남편 쪽도 더해오거나 맞춰오라며 따지진 않더라고요. 이런 점이 아들이 말했던 좋은 점인가 했어요. 둘은 결혼식을 올렸고 여전히 제가 원하는 며느리상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내내 행복해 보이던 아들 모습을 보며 나름대로 뿌듯했어요. 그래도 언제 저렇게 커서 좋아하는 여자도 생긴 건지 감회가 새롭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들 말대로 더 지내다 보면 며느리의 장점도 천천히 알 수 있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제 바람이었을 뿐 현실은 그렇지 않더군요. 성준아, 미진이는? 아, 엄마, 저희 명절에는 각자 집에 가서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미진이는 엄마 아빠 생신 때 올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명절에 각자 집에 간다니. 그럼 우리 며느리를 명절에 못 보는 거니? 네. 결혼하고 나면 온전히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서는 엄마 아빠랑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럴 때라도 며느리 얼굴 보는 거지. 언제 보니? 완전 남남도 아니고 어떻게 이래? 그리고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명절에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사를 드려야지. 장인어른 장모님은 좋다고 하셨다나 봐요. 그러는 너는 왜 우리 의견은 먼저 안 물어봤니? 엄마 아빠께서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번 명절에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설득해 보려고 했죠. 참 기가 막혀서. 결혼 후 첫 명절부터 며느리는 오지도 않았어요. 저희 집이 아무리 그쪽에 비해 해준 게 적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명절 내내 오랜만에
우리끼리 있어 좋지 않느냐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좋았던 건 맞지만 정말 이게 맞나 싶었죠. 게다가 한 번은 서울에 올라갈 일이 있어 아들 집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어요. 주말이었고 점심시간이었는데 둘 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거야 요새 젊은 사람들 평일에는 워낙 피곤하니 주말에 몰아서 자느라 못 일어나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뭔가를 차려줄까 싶어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음식이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도대체 평소에 뭘 먹고 사는 건가 싶어 멍하니 서 있는데 며느리가 먼저 일어난 건지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배고프세요? 아니, 너희 피곤해 보여서 뭐라도 해주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집에 먹을 게 없니? 저희는 점심은 간단히 먹어서요. 배고프시면 먹을 것 좀 해드릴게요. 며느리는 들어가 있으라고 하더니 얼마 안 가 저를 불렀어요. 식탁 위에는 우유에 말아진 시리얼과 방금 토스트기에서 꺼낸 식빵 한 조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도 종종 먹었지만 나이가 들고서는 지양하던 식단이었어요. 나이가 드니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가 없이 당만 높은 빵을 섭취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게다가 어른에게 차려줬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조촐한 밥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기본적인 참 몇 개라도 내올 줄 알았던 제가 바보였죠. 이건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시리얼이랑 식빵 같은 건 우리 나이에 먹기에는 좀 부실하고 영양이 없는데. 대놓고 잔소리하기엔 감정이 상할까봐 좋게 돌려 말하자 며느리 표정이 싹 굳더니 시리얼과 식빵을 한쪽 구석으로 치우더라고요. 아, 어머님은 한식만 드시나 봐요. 잠시만요. 뭐라 따질 줄 알았는데 순순히 한식을 내오겠다는 말이 의외여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몇 분 후 며느리가 내온 건 라면이었어요.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지만 이 집에 먹을 것도 워낙 없고 허기가 진 건 사실이라 라면이라도 먹었어요. 다음에 올 때는 찬을 좀 가져와야겠다 싶었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간단한 반찬거리를 만들었어요. 하루 종일 만드니 밥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반찬이 4가지 정도 만들어지더군요. 다 직접 저희가 농사 지은 재료들로 만든 거라 아주 신선했어요. 그걸 아들네 집에 가지고 가자 아들이 눈에 띄게 좋아하더라고요. 와, 엄마, 이걸 직접 다 해온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맛있겠다. 여보, 우리 엄마 요리 엄청 잘하셔. 먹어봐봐. 결혼 후 얼굴 살이 쏙 빠진 아들을 보니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일이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먹을 게 없었던 걸 보면 딱히 며느리도 안 챙겨주고 둘이 그렇게 부실하게 밥을 먹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찬이 좀 있으니 한동안은 잘 먹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저를 붙잡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님, 저희 먹으라고 이렇게 해주신 건 감사한데 다신 이러지 마세요. 저는 한식에 안 맞아서 저렇게 많이 해주시면 다 남겨요. 아유, 그래도 집에 먹을 것도 별로 없던데 나가서 사 먹으려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집에 두고 챙겨 먹어. 됐다니까요. 안 주셔도 된다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번엔 모르고 그랬지만 다음엔 정말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런 냉랭한 반응을 보니 해줬던 음식마저 도로 뺏어오고 싶더군요. 하지만 아들이 전화로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며
행복한 반응을 보여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시간이 좀 흐르고 이때쯤이면 다 먹었겠지 하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다시 서울에 볼 일이 생겨 아들집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이번엔 남편까지 대동해서 하루 종일 만든 창거리를 가지고 서울에 올라갔죠. 아파트 1층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한참을 안 봤더니 겨우 연결이 됐어요. 분명히 인터폰은 연결됐는데 사람 목소리가 안 들렸어요. 여보세요? 며느라, 문 좀 열어봐라. 우리 왔다. 어머님, 아버님, 손이 드신 건 뭐예요? 설마 반찬인가요? 성준이가 너무 잘 먹었다고 해서. 제가 헤어지 말라고 했잖아요. 싫다니까요. 왜 바라지도 않는 짓을 하세요? 그래도 성준이가 그렇게 잘 먹는데 어떻게 외면을 하니? 일단 문 좀 열어봐라. 들어가서 얘기하자. 싫어요. 그 음식들 어디 전부 버리고 오든지 하세요. 그래야 열어드릴 거예요. 뭐라고? 이 아까운 걸 어디다 버리란 거야? 황당함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묵묵히 옆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도 거들었죠. 너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시부모 문을 안 열어주겠다고? 네, 아버님. 손에 드신 거 어떻게든 처리하고 오세요. 그럼 열어드릴게요. 참,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저희가 어이없어 문 앞에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 와 섰어요. 들어가려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다급해졌죠. 예, 지금 너희 주민 와 있어. 장난치지 말고 얼른 문 열어. 못 연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요. 음식 처리하기 전에 못 연다고요. 경비 불러요. 요즘 잡상인 많아서 부르면 바로 달려올 텐데. 뭐야? 세상에나. 뒤에서 잠자코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나이든 남자가 대뜸 묻더라고요. 딸이에요. 아니요. 며느리요. 참 심보가 그러네. 내가 이 음식들 다 살 테니 문 열어요. 네? 내가 이거 다 살 테니까 우리 집에 이것들 다 들려주고 그러고 올라가시라고. 아니, 그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야 문을 열어준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에 열이 오르더군요.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걸 남에게 들킨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내내 저희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남자는 제 집에 내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잠시 보관해 줄 테니까 집 갈 때 찾아가시죠. 됐어요. 이렇게 된 거 그냥 드세요. 어차피 안 먹는다는데. 속상하시겠네요. 며느리가 참 부모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게요. 저희는 아들만 있어서 도통 며느리 마음을 모르겠네요. 12층에 사시는구나. 거기 제 딸이랑 같은 회사 직원이 산다던데. 설마 그 아가씨인가? 어머, 정말요? 저희 며느리는 마케팅 회사 다녀요. 아이고, 그 아가씨가 맞나 보네. 신기해라. 그렇게 몇 마디를 나누다 어색해져서 올라가려는데 남자가 갑자기 제 남편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김가한 의원 원장님 아니세요? 예, 맞는데요. 세상에, 얼굴이 하도 낯익어서 어쩐지 평소엔 안 부리던 오지랖이 부리고 싶더라니. 원장님,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지원이 애비예요. 어머, 지원이 아버님이세요? 네, 선생님,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저희를 도와준 건 지원이 아버님이었어요.
곧 지원이 귀가할 시간인데 잠깐 기다렸다 얼굴이라도 보고 가세요. 저희야 너무 좋죠. 그렇게 저희는 잠깐 지원이네 집에 머물렀어요. 지원이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팀장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사는 곳은 꽤나 좋은 아파트였는데 잘 나가는지 본인 혼자 번 돈으로 이 집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안 있어 퇴근하는 지원이와 인사를 나눴고 미리 연락을 받은 지원이는 급하게 뛰어들어와 저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눈물겨운 재회를 나눈 뒤 지원이는 약간 화가 난 얼굴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해준 성의가 있지. 그러게, 근데 요즘 애들은 다 그렇다더라. 그냥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차라리 잘 됐지 뭐. 아버님하고 이거 같이 먹어. 밥할 시간도 없을 텐데. 정말 열심히 만든 거야. 사실 그 며느리란 사람 저희 팀 막내 직원이거든요. 회사에서도 예의 없기로 소문이 엄청 나 있었어요. 맨날 저한테 지적받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감히 제 은인인 선생님과 원장님께 그랬다니 가만두면 안 되겠어요. 아휴, 너무 그러지 마. 말로만 들어도 너무 든든하다. 그래도 이건 진짜 아니죠. 저한테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두 분이세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차라리 잘 됐네요. 아무래도 인생의 쓴맛을 보여줘야겠어요. 지원이는 그러고도 한참을 더 씩씩댔어요. 저희는 지원이 가족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올라갔죠. 저희가 한참 있다 올라가자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뭐 하시다 이제 오세요? 아, 8층에 사는 여자가 알고 보니 내 오랜 제자더라고. 너희 팀 팀장이라며? 네? 김지원 팀장님이요? 그래, 내가 그렇게나 찾았는데 연락이 안 닿다가 이렇게 우연히 만났지 뭐니. 너무 반가워서 한참 울었다. 그럼 그 옆에 계시던 남자분은요? 누구세요? 지원이 아버님이셨어. 아, 꼬였네. 저희에겐 그렇게 떳떳하게 무례하게 굴던 애가 직장 상사랑 연관이 되어서인지 사색이 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속이 좀 시원했어요. 며느리는 그 일이 있고 나서인지 이번에 집에 머무르는 동안은 정말 귀빈처럼 대접을 해주더군요.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는 집을 나설 때 제 손을 꼭 붙들고 사정하듯 말하더군요. 어머님, 팀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정말 더 이상 밉보이면 안 되거든요. 이 업계에서 팀장님 눈밖에 들면 아웃이에요, 아웃. 글쎄다, 네가 그러는 걸 지원이 아버님이 봐버려서 내가 좋게 말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싶네. 네가 잘 해보렴. 어머님, 어머님! 애원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정말 그것보다 더 시원할 수는 없었어요. 부탁을 할 때는 공손해질 줄 알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음 진작에 저희한테 잘했어야지. 역시 사람 일이라는 게 한치 앞을 예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인연도 신기하고 또 그 도움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당분간 며느리의 건방진 태도가 고쳐질 것 같아 참 기분이 좋은 요즘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며느리를 통해 더 생각하게 되다니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과 5년 만에 이혼하고 아직은 많이 어린 딸아이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단둘이라고 해도 근처에 부모님이 살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많은 부분을 도움받고 있는데요. 제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프리랜서거든요. 다행히 제가 벌이가 많이 나쁘지 않아서 저희 두 식구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남편이었던 그놈은 제가 지가 벌어다 주는 돈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는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혼 요구했을 때 콧방귀를 끼며 괜히 어줍지 않게 센 척하지 말라고 어찌나 재수없게 굴던지 그러면서 할 수 있으면 애 데리고 나가서 혼자 살아보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있으니 저는 매일매일이 복수하는 기분입니다. 제 딸은 올해로 4살이 됐어요. 다른 또래의 아이들은 부모한테 재롱 부리며 예쁨을 한 몸에 받을 텐데 딸을 생각하면 아빠라는 인간을 떠나서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해주지 못해 미안하기만 한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 가족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놈이 남편이고 아빠인 걸 제가 용납할 수가 없는걸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제가 아빠 역할까지 모두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제 딸을 키우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은 딸아이가 아빠를 찾지도 않고 성격도 순한 편이라서 나름 수월하게 지내고 있는데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애가 아빠를 너무 찾지 않아서 신기해할 정도라니까요. 그만큼 그 인간이 어린 딸에게도 존재감이 없다는 게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데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딸아이가 왜 아빠와 이혼했는지 궁금해한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요, 절대 아이를 생각한답시고 그 인간을 미화해서 얘기해 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저는 신우가 아이를 낳으면서 결정적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어요. 자기들 분리하면 며느리도 가족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더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자기 하기 싫은 건 전부 저한테 떠미는 그런 인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우리 식구들이랑 어울리려 노력을 하지 않아? 가만 보면 너는 너밖에 모르는 것 같아. 저런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딸도 혹여 남자 잘못 만나서 그런 거지 같은 대우를 받을까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남자를 절대 허우대 멀쩡한 걸로 고르면 안 된다는 것도 꼭 알려주고 싶어요. 부끄럽지만 제가 남편의 외모와 분위기에 홀딱 반해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뭣도 모르고 순진했던 저는 결혼하면 남편과 연인처럼 친구처럼 알콩달콩 사는 게 로망이었는데요. 로망은 무슨. 결혼하고 1년이 조금 지나 원수가 따로 없어졌어요. 세상 그런 원수가 없더라고요. 결혼 전 다른 남자들도 많이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제 전 남편도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기 가족들한테 무심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둘도 없는 효자가 된 케이스였어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 인간은 저에게 무슨 독재자처럼 시부모님과 시댁 가족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 강요까지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열받아요. 저는 단연코 그놈한테 저희 부모님과 저희 언니를 우선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놈은 너무나도 뻔뻔하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강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싫다고 하면 저처럼 세상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는 듯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돼야 할 남편이 저러니 저도 남자 보는 눈이 참 없었죠.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집에서 일할 뿐 전업주부가 아닌데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은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면 아무런 양해도 없이 저를 잉여 노동력처럼 불러 일을 시켜먹으려 안달이었는데, 제가 마감 때문에 바쁘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만 듣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니,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남자, 저런 시댁에 시집을 갔냐고 저를 한심하게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맞아요. 만약 결혼 전에 이런 사실들을 알고도 결혼을 했다면 제가 바보고 이런데 사연 보내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인간들은 결혼 전까지만 해도 철저히 저를 속였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 중 어느 누구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시어머님이 저한테 우리 집은 지극히 민주적인 집이다. 나도 딸이 있는데 며느리한테 막대하거나 함부로 못하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아들이 장가가면 그때부터는 내 아들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는 이만하면 시집 잘 오는 거야. 라고 시어머니가 제 손까지 잡으시고는 말씀하셨는데, 어찌나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을 하는지 제가 깜빡 속았어요. 그리고 신우도 마치 제 친동생처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언니는 있는데 동생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동생이 생긴 것처럼 말도 예쁘게 하고 좌우간 저한테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나름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남자랑 시댁은 잘 골랐다고 생각하며 결혼식을 올렸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저들한테 깜빡 속은 줄도 모르고 좋다고 기꺼이 그놈과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작정하고 속이는데 누군들 속지 않을까요? 게다가 남편이란 놈은 워낙 그 외모 때문에 인기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남편도 남편이지만 제가 그때 당시는 남편을 참 많이 좋아했는데요. 그렇게 2년 반 정도 연애하고 결혼을 했죠. 저는 운이 좋게 큰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로 일찍이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름 제 나이치고는 돈도 제법 많이 모았거든요. 그걸 알았던 건지 그놈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고, 저는 저만큼 남편도 준비가 잘 되어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제가 모은 돈에 대출을 조금 받아 결혼식과 신혼집, 그 밖에 혼수로 가정 가구를 모두 해결했는데요. 알고 보니 결혼하기 전에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그렇게 저를 감쪽같이 속였더군요. 하지만 시댁에선 그런 줄은 모르고 저희가 자기들한테 손 벌리지 않은 것을 좋아했는데, 그도 그럴 게 시댁 형편이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오죽하면 남매 결혼시키는 게 당신들 최대 숙제라고 결혼 전에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그래서 더욱 작게 시작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결혼하자 마음을 먹었던 건데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나름 저도 시댁에서 예쁨 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리고 그때까진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 줄 알았는데, 문제는 신우가 시집을 가면서 시작됐어요. 원래 신우와 저는 제법 많이 친한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과 신우 사이는 뭐랄까
딱 현실 남매였어요. 서로 소 닭 보듯 하던 그런 남매였는데요. 신우가 시집을 간다고 하니 갑자기 애틋함이 터져 나올 듯 둘 사이가 전에 없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저도 이왕이면 친남매끼리 사이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신우가 은근슬쩍 제 이야기를 흘리며 이간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 전에 신우와 친하게 지내면서 저도 친정 얘기, 남편 얘기, 그 밖에 일 얘기 등 참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거든요. 지금이야 그게 실수였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그걸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였어요. 워낙 친동생처럼 저한테 잘했고 저도 신우를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편하게 말을 했던 거였는데 신우는 그걸 이상하게 살을 붙여서 이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어째 예전과는 다르게 태도가 변했는데 그러니 슬슬 저도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정말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도 자기네들끼리만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였는데요. 묘하게 왕따 당하는 기분까지 들면서 그게 참 불쾌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했는데 남편은 더 제가 자기 식구들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다며 방방 뛰더라고요. 아니, 뭘 그런 사소한 걸로 섭섭하다는 거야. 그렇게 섭섭하면 자기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누면 되잖아.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데 우리가 신경 쓰고 챙겨주길 바래? 자기가 무슨 공주야? 매부를 봐. 매부는 알아서 눈치껏 끼어들어와서 즐겁게 놀잖아. 뭐? 자기야말로 왜 말을 그렇게 해? 사람마다 성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내가 서방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면 이렇게 말을 하겠어? 나는 그저 내가 너무 헛도니까 자기라도 날 챙겨달라는 건데 이렇게 화를 낼 일이야? 아니면 앞으로 시댁은 나 빼고 가. 자기는 그런 게 문제야. 자기 스스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식구들이 잘해주길 바래? 자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관계는 좋아지지 않아. 매부를 봐. 매부가 노력하니까 나도 우리 엄마 아빠도 매부를 챙기게 됐잖아.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서방님을 좋아했다고. 자기, 서방님 가난한 집에 능력 없다고 아가씨 결혼 반대하지 않았어? 그야, 그때는 내 동생 고생할까봐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해? 야, 이젠 그런 것도 다 불만이냐? 그럼 나도 자기한테 불만 많은데. 어디 여기서 다 말해볼까? 자기는 왜 우리 식구들한테 먼저 살갑게 안 구는데? 자기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는 해?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목소리도 기억도 안 난다고 하더라. 무슨,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나름 해. 문자도 하고. 근데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 그래. 얼마나 서운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겠냐고. 자기 진짜 무심한 며느리인 거 알아? 저는 남편의 말에 억울했어요. 저는 나름 신경 쓴다고 쓰고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에서 좋은 과일이나 가성비 좋은 제품이 있으면 친정엔 안 보내도 시댁에는 보내고 그랬는데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니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노력이 아니고 뭐였나 허탈해졌어요. 그리고 시집을 간 신우는 겪어보니 앞에서는 헤헤 웃고 뒤에서 딴말을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 게 주 특기였어요. 그러니 저랑도 남편 뒷담화하면서 친해졌던 거겠죠. 그런데 저는 순진하게 그것도 모르고
제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으니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었겠어요. 저는 신우의 본 모습을 알고 매일 이불킥을 하면서 후회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은 후였죠. 그렇게 저는 남편한테는 나만 생각하는 나쁜 아내이자 며느리, 도리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 이기적인 며느리이자 올케가 되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예정에도 없이 시댁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일 마감을 해서 보내줘야 하는 날이었고, 제 상태도 외출하긴 좀 곤란한 상황이라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신혼애가 온다고 들떠서는 저한테 다 필요 없고 빨리 가자고 애처럼 조르더군요. 저는 그때 심지어 임신 중이었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물론 임신 초기라 몸이 무거운 건 아니었지만 일도 해야 하고 거기 가면 식사자리가 술자리로 변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편하게 놀다 오라고 했어요. 그럼 피차 좋은 거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것도 제가 시댁에 가는 걸 싫어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생트집을 잡았고 급기야 저한테 시비를 걸었는데요. 이거 봐. 자기는 늘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이랑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 자기, 솔직히 말해봐. 자기 우리 가족 무시하는 거지? 처갓집보다 우리 집이 사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거잖아. 이건 또 무슨 치다락 까먹는 소리야.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래. 나 일하는 거 안 보여? 그리고 자기 거기 가면 술 마실 건데 나는 임신 중이잖아. 그럼 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야? 나야말로 자기한테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진짜 기분 나빠.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야 갑자기 연락을 받았으니까 미리 말을 못한 거지. 그리고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해? 뭐 얼마나 번다고 이 밤에 유별이야. 그냥 식구들끼리 기분 좋게 모여서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자는 건데 이렇게 혼자 초를 치면 좋아? 됐어. 미영이가 올케 언니는 일 핑계로 안 올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이 딱이었네. 그래, 너 혼자 일 실컷 해라. 남편은 그날 그렇게 말하고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보아하니 시댁에서 자고 바로 출근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점심때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는데 시어머니도 남편과 신우한테 무슨 소리를 들으셨는지 목소리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 나다. 아무리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준다고 하지만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그래도 내가 명색의 시어머니인데 너도 너 할 도리를 해야지. 어제 같은 날도 그렇다. 네가 임신 중이라 술을 못 마셔도 와서 음식도 거들고 분위기도 맞춰주면 좀 좋아. 나도 어지간하면 그럴 생각은 없었지만 우리 집 기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부터 너 매일 아침 나한테 문안 인사 전화해라. 네? 매일 아침이요? 저는 새벽 늦게까지 일하고 아침엔 거의 못 일어나는데요. 그냥 오후에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너 편의까지 봐줘야 하냐? 그리고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게 자랑이야. 네 남편은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그럼 너는 퍼져서 자빠져 잔다는 소리잖아. 내가 아침밥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네. 저는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전화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일 때문에 아침에 못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임신하고 부쩍 잠이 많아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시어머니도 저를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기분이었죠. 그러니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서운했고
거의 울먹이면서 저도 제 하소연을 늘어놨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이젠 연기까지 한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른이 시키는 일이니 알람까지 맞춰놓고 아침마다 문안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요.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저도 저지만 시어머니도 제가 전화를 해도 할 말이 없으셔서 매일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순서가 조금 바뀔 뿐 거의 녹음기 수준이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은 출근했고? 그리고 너도 너무 늦게까지 자지 마라. 엄마가 그러면 뱃속에 애도 게을러지는 거야. 알겠니? 집에 있으면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따뜻한 밥에 반찬 만들어서 줘라. 남자는 자고로 집에서 대접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는 거야. 너 내 말 듣고 있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비몽사몽해서 저렇게 대답만 하고 전화를 끊었고 점심때까지 자곤 했는데 이게 저도 힘들지만 시어머니도 힘드신지 보름도 못 가서 흐지부지 됐어요. 저는 알람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드리면 그만인데 시어머니는 은근 그게 어려우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언제부터는 전화를 드려도 바쁘신 건지 아니면 귀찮으신 건지 전화를 안 받았는데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엔 우리 며느리는 도무지 나랑은 친해질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건 뭘 시켜도 시원치 않으니 나만 속이 터지지. 됐다. 이제 전화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걸 또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 말씀을 하셨나 보더군요. 그래서 그날도 그걸로 남편이랑 한바탕 했어요. 자기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어쩜 그럴 수 있냐? 자기가 먼저 살갑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고 같이 나가서 점심이라도 먹자고 하면 좀 좋아? 아니, 나야말로 좀 묻자.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자기도 알잖아. 나 늦게까지 일하고 오후 다 돼서 일어나서 입맛도 없어서 대충 요플레랑 빵 정도 먹는 게 다인데 어머님이랑 밖에서 점심을 먹으라고?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내 사정 봐가면서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자기도 어머니도 정말 너무 나한테 일방적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도 그러니까 하는 말인데 그러는 자기는 우리 집에 뭘 그렇게 노력을 했어? 우리 엄마나 아빠한테 언제 안부 전화 드렸는데 자기 집에 한 달에 4번 갈 때 우리 집에 몇 번 갔지? 여기서 그 얘기가 왜 나와? 나는 남자고 사위잖아. 며느리랑 같아? 나는 자기가 우리 식구랑 조금이라도 더 잘 지내길 바래서 하는 소리잖아. 그리고 나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야. 거짓말 좀 하지 마. 그때 자기는 나한테 자기네 식구들은 각자 알아서 사는 타입이라 신경 쓸 것도 없다고 그랬어. 그리고 어머님도 민주적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함부로가 아니면 뭐야? 나를 전혀 이해하고 배려해 주시지 않잖아. 배려? 언제부터 배려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게 됐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야. 저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대화에 질려버렸어요. 아니, 배려라는 게 위아래 상관이 있나요? 배려는 윗사람도 아랫사람도 모두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편이란 놈은 배려를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런 놈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상 어떤 말을 할 필요성을 못 느껴 입을 닫았는데요. 어차피 듣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힘 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가 임신 4~5개월 정도 되어갈 즈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이렇게 다투는 날엔 배가 뭉쳐서 많이 힘들었는데 남편이자 애 아빠라는 이놈은 그런 거엔 관심도 없는 그런 최악의 인간이었죠. 원래 임신했을 땐 별것도 아닌 걸로 서운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는 제가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데 여전히 남편은 제가 나쁘고 자기는 억울하고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점점 사랑과 믿음이 깨지면서 무늬만 부부이자 가족이 되어갔어요. 그때도 종종 이혼을 생각하곤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모를까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 아이를 낳고 저도 아이 케어하느라 남편한테는 아이의 관심도 끄고 살았는데요. 그러자 애 낳고 애 핑계로 더 가관이라며 남편과 시어머니는 더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 자주 겪다 보면 이 꼴이 나는 건지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애 케어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바빴거든요. 그러는 시어머니는 제 미역국 한번 끓여주신 적도 없었고 집에 와서 애를 봐주신 적도 없었는데 무조건 영상통화랑 사진만 보내라 요구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시댁은 제가 임신한 것보다 무슨 큰 경사라도 난 듯 난리가 났더군요. 그땐 저야말로 서운했는데 신우는 그런 저에게 더 약이 오르라며 새침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사실 제가 신우가 자꾸 저와 식구들 사이에서 이간질하는 것 같아 몇 번 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던 건지 그날부터 신우와 저는 철천지 원수가 따로 없게 되었는데요. 그러니 자기가 임신을 했어도 저한테 따로 연락하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도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자기 임신해서 힘들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뒀으면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런 연락도 안 해주는 게 더 고맙다고 생각했는데요. 오죽하면 자기 조카가 태어났어도 보러 오지도 않는 고모였다니까요. 그러니 저도 신우가 임신을 했다고 해도 축하 인사했지만 선물은 보내지 않았는데 그때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청 뭐라고 했었죠. 너는 어떻게 올케가 돼서 신우 임신했는데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 정말 해도 진짜 너무한다.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서운해요. 저도 아가씨한테 임신했다고 축하 못 받았고 심지어 저희 딸 태어났어도 여태 보러 오지도 않는데 저는 뭐 속이 없나요? 뭐야? 너는 나이도 더 많고 손윗사람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축하는 뭐 맨입으로 하니? 근데 걔가 작년부터 계속 돈에 쪼들려 사니까 축하하고 싶어도 못한 거지. 그리고 내가 사진 보내줘서 이미 다 보고 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아니죠. 제가 뭘 꼭 바래서 이래요? 그리고 사진이랑 실물이 같나요? 그래도 명색의 고모인데. 당신 그만 못해? 진짜 옆에서 참고 있으려니까 못 참겠네. 그냥 마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 엄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사람이야. 근데 뭘 더 바래?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집에서 맨날 돈 번다고 그렇게 유세를 떨었으면 이럴 때 그런 표시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걔가 요즘 맨날 돈 걱정에 눈물 마를 날이 없는데. 아, 우리 엄마 이러다 또 눈물바람 나겠네. 내가 미경이한테 축하한다고 이미 100만 원 보냈어. 그리고
조카 태어나면 내가 더 해주지. 아무렴 삼촌이 가만히 있나? 정말? 아, 잘했다, 잘했어. 이러니 핏줄이 남보다 나은 거지. 저는 남편 말 듣고 황당했어요. 저한테 돈 없다고 조리원비 필요하면 제 돈으로 하거나 친정에 말하라고 하더니 지 동생한테 저렇게 후할 수가 있다니 배신감마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뚫은 것도 나중엔 제가 극대노해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결혼하고 제가 경제권을 가져오려고 했으나 생활비만 받기로 했죠. 네가 싼 똥, 네가 치우라고요. 그런데 그건 잘 해결하고 있는 건지 씀씀이는 늘 해프기만 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렇게 짤 수가 없었죠. 그래놓고 지가 주는 생활비 없으면 제가 생활을 못한다고 생각하며 생활비 입금할 때 가진 유세를 다 떨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버는 건 그저 용돈벌이 정도로만 생각하며 무시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산후조리원 갔고 친정 부모님이 출산하고 300만 원 보내주셔서 그걸로 산후도우미까지 불러 산후조리 했는데 이놈은 그것도 다 지가 준 생활비에서 쓴 줄 알았더군요. 아무튼 그런 놈이었기에 사실 이렇게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쳐갔고 저렇게 지처 자식은 모르세 하면서 지 식구들만 챙기는 남편한테 정남이가 떨어져 이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우가 임신 6개월 차가 되어가니 전화가 걸려왔어요. 솔직히 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는데 트집 잡히고 싶지 않아서 받았죠. 언니, 저예요. 어쩌면 이렇게 목소리 듣기가 어려워요. 저는 언니가 먼저 전화할 줄 알았는데 좀 서운하네요. 그래도 뭐 언니도 애 키우랴 바쁠 테니 제가 이해하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쩌죠? 저는 하나도 고맙지가 않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가씨도 여태 저한테 전화하거나 조카 보러 온 적 없잖아요. 그야 좌우간 제가 이해한다고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저한테 까칠하게 구세요? 나 언니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한 게 없다고요? 아가씨가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 아버님한테 어떻게 제 얘기를 했는지 벌써 까먹었어요? 아, 그거요. 근데 그거야 가족끼리 그럴 수 있죠. 저 언니에 대해서 없는 소리 한 적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언니도 저랑 우리 오빠 욕 많이 했잖아요. 그야,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죠. 저도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아무런 감정 없고요. 물론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해서 좀 삐쳐있긴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오해는 풀고 싶어서요. 저는 언니랑 엄청 잘 지내고 싶거든요. 저는 신우의 저 말들이 더 싫었어요. 또 무슨 꿍꿍인지 나중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 신우를 아는데 용건이나 목적이 없으면 저한테 절대로 전화를 할 리가 없는데 그날도 결국엔 저한테 할 말이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만 저한테 화내시고 저 좀 예뻐해 주세요. 저 예전엔 언니랑 잘 지냈잖아요. 이젠 1살 터울 애기도 있는데 같이 잘 지내면 육아 동지도 되고 좋지 않아요? 애기용품도 같이 쓰고요. 글쎄요. 아무튼 그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면 아가씨 하는 거 봐서 생각해 볼게요. 저 지금 애기 잘 때 하던 거 마저 해야 하거든요. 끊어도 되죠? 아, 잠깐만요. 언니도 참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사실은요. 신우는 결국 저렇게 말을 꺼내더니
저한테 산후조리원 어디가 좋은지, 가격이 어떤지 등등을 물어보려 전화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저한테 언니는 산후조리 어떻게 했는지, 뭐가 필요하고 얼마가 들었는지 물었는데요. 저는 속일 이유도 없어서 있는 사실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러자 생각보다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했는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오빠가 저한테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말엔 좀 놀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부인한테는 10원 한 장 주지 않더니 동생 임신했다고 100만 원씩이나 보낸 게 놀랍다고 똑같이 말했는데요. 저도 워낙 감정의 골이 깊다 보니 유치한 거 알지만 똑같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우가 하도 돈 때문에 걱정이 많길래 그러지 말고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산후 도우미 같은 거 알아봐요. 나는 소득 때문에 조건이 안 됐는데 아가씨는 외벌이라서 아마도 될걸요? 그게 있죠. 저희 시댁에서 무슨 산후조리 하는데 돈을 쓰냐고. 그냥 며칠 애기 보면서 바깥바람 안 쐬면 된다고 그래서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외부 사람 집에 들이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답답해요. 그래서 저렴하면 시부모님 몰래 조리원 갈까 했죠. 참, 저도 저지만 신우도 답도 없는 시댁에 시집을 갔더군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저도 못돼서 쌤통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결국 며칠 뒤 남편한테서 시어머니가 신우 산후조리를 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도 자기 자식은 귀하니 저렇게 하시나 보다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신우가 막달이 다 되어갈 즈음 시어머니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크게 다치셨는지 병원에서 깁스를 하고 입원할 정도였는데 갈비뼈도 골절이 되어 꼼짝도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본인이 다치신 것보다 신우 산후조리를 걱정하셨는데요. 식구들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신우 산후조리를 못해주면 저라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한 눈치였어요. 그러면서 밑밥인지 뭔지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더 앓는 소리를 하며 아프다는 듯 누워 계셨고, 그러면서 저 들으라는 듯 더 신우 걱정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부터 저도 기분이 쎄했죠. 하필 다쳐도 이렇게 중요할 때 다쳐서는 일을 어쩌면 좋아. 우리 미경이는 찰석같이 나만 믿고 있을 텐데. 아유, 아파라. 이건 또 왜 이렇게 아프냐. 나 대신 우리 미경이 산후조리 할 사람도 없는데. 불쌍한 건, 그러게 좀 있는 집에 시집갔으면 좀 좋아? 누군 산후조리에 산후 도우미까지 불러다 호강을 하는데. 불쌍해.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이미 파악했어요. 그래서 마치 안 들리는 듯 행동했고, 시어머니는 그게 답답했는지 이내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꺼내셨는데요. 예, 너 내 말 듣고 있니? 우리 미경이 산후조리. 어머니,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산후조리는 아가씨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저는 이미 아가씨한테 다 얘기했어요. 아가씨 정도면 얼마 들이지 않고 도우미 부를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생판 모르는 남한테 산후조리를 맡기냐. 그렇다고 애 볼 줄도 모르는 네 시아버지한테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밖에 없잖니. 저요? 그럼 저희 딸은요? 사실 여기 오는 것도 친정엄마한테 겨우 부탁해서 잠깐 오는 건데 신우 산후조리를 저더러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제 일은요? 너 어차피 노트북인지 뭔지 그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애를 하나 보든 둘을 보든 어차피 집에서 보는 건데 뭐 어때? 너 불편하면 박서방은 당분간 지 집에 가 있으라고 할게. 딱 3-7일만 네가 고생 좀 해라. 3-7일이요? 지금 저더러 한 달 가까이 아가씨 집에서 애 둘을 보고 일도 하고 아가씨 산후조리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싫어요. 저는 시어머니 말에 질색을 하고 거의 도망치듯 병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당분간 병원은 안 가려고 했는데요. 어쩜 날짜도 기가 막히게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우가 예정일보다 빨리 출산을 하게 됐어요. 아이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신우가 진통을 오래 했는지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엄마도 병원에 있는 마당에 병원 태어나면 자기는 어떻게 하냐고 울상을 지었는데요. 남편이 마치 저랑 약속이라도 된 듯 뭘 너는 그런 거 걱정해. 당연히 네 올케 언니가 엄마 대신 너 산후조리 해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에 신우는 정말이냐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일그러진 얼굴로 남편한테 어디서 개소리를 하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렇게 혼자 멋대로 큰 소리 칠 것 같으면 본인이 하라고 무섭게 말을 하니 남편이 흠칫 놀라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거기서 그런 소리를 해야 했냐며 저한테 무섭게 따졌는데요. 저도 지지 않고 말했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왜 나랑 상의도 하지 않은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해. 자기야말로 미친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니한테도 못한다고 말했어. 아니, 진짜 너무하네. 그럼 내 동생은 애 낳고 뭘 어떻게 하라고. 엄마가 저렇게 됐으면 자기라도 나서서 한다고 해야지. 원래 며느리가 이럴 때 희생하는 거 아니야? 희생 같은 소리 하네. 내가 원하지 않은 희생을 왜 자기가 시켜?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했어. 그리고 우리 애도 아직 손 많이 가는 애기거든? 이제 돌진한 애랑 신생아를 나더러 혼자 다 보라고? 그렇게 동생이 걱정이면 당신이 휴가 내고 아가씨네 가서 산후조리 해.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난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럼 나서질 말아야지.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남한테 해라 마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남? 이거 봐. 자기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랑 남이라고 생각한 거네. 내 말이 맞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남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 알겠어? 저는 홧김도 있고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니들이 생각하는 그거 맞다고 했어요. 뭐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렇게 된 거 그냥 확 이혼을 서두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러더군요. 그래도 나랑 살 거면 그러면 안 되지. 자기도 생각을 해봐. 같은 여자로서 내 동생 좀 불쌍하지 않아? 자기야 그래도 친정에 여유도 있고 내가 갖다 주는 돈도 있어서 쪼들리지 않고 살지만 내 동생은 그런 사소한 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자기가 그냥 산후조리 그것 좀 해주고 우리 가족들한테 점수 좀 따. 점수 같은 소리 하네. 싫다고. 아니 산후도우미 부를 수 있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거 참 답답하네. 산후도우미가 집에 상주하는 거 아니잖아. 상주하는 사람 부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뭐하러 그런 돈 낭비를 해. 그래, 내가 자기한테 한 50만 원 줄게. 그럼 한 달 정도 내 동생 산후조리 해줄 수 있지? 50 같은 소리 하네. 자기 산후조리원 얼만지도 모르지? 그것도 한 달? 하기사 자기 자식 낳은 와이프한테도 산후조리 비용 안 줬는데 네가 뭘 알겠니? 그거 내가 번 돈으로 한 거야.
근데 내가 너한테 50 받고 돌쟁이 애도 있는데 네 동생 산후조리까지 한다? 정말 사람을 호구로 하는 거야? 그렇게 동생 챙기는 마음이 크면 산후조리원 지금이라도 알아봐. 그리고 그거 결제해주면 되겠네.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에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얼굴까지 시뻘개져서는 저더러 살다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처음 봤다며 혼자 지랄 발광을 하더니 지분에 못 이겨 괴성을 지르다 이내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새벽에 장문의 문자가 왔는데요. 뭐 대충 요약하면 제가 자기 식구들 무시하고 싫어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 너무 화가 난대요.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여자랑 어떻게 살지 너무 고민된다며 자기 없이 살 수 있냐고 묻었는데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튀어나왔어요. 아니, 자기 식구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건 괜찮다고. 제가 자기네 식구들이 시키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건 안 괜찮은 건가요? 그럼 남편은 도대체 누구 남편인 거죠? 그리고 자기 없이 살 수 있냐니. 이건 정말 제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고 뭐고 지가 없어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 문자를 받고 이혼하자고 답장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곧장 전화를 해서는 저더러 진심이냐고 따져 물었고 저는 100% 아니 200% 진심이라고 말했는데 이 인간이 가뜩이나 기분 나쁜 저에게 더 기분 나쁘라고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센 척하지 마. 너 그런다고 나 하나도 안 무서워. 나 없이 네가 무슨 돈으로 살아. 그럼 애는 너 나 없이 애 키울 수 있어? 키울 수 있어. 너 나한테서 그 핑계로 양육비 뜯어갈 생각인가 본데 어림도 없어. 와, 누가 들으면 너 한 월에 1,000만 원은 버는 줄 알겠다. 나 몰래 뚫은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다 메꿨니? 신용카드는? 생활비 주는 것도 맨날 돈도 일정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넌 뭐 네가 대단하게 훌륭한 가장인 줄 알았지? 내가 우리 애 보고 참고 산 거야. 내가 네 동생이 우리 이간질 시키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도 넌 내 말 안 들었잖아. 사이가 좋을 거면 결혼 전부터 좋든가. 그럼 내가 니네 노는 꼴 보고 결혼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때는 서로 소 닭 보듯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는 원래 사이가 좋았어. 너야말로 뒤에서 내 욕이랑 우리 엄마 욕하고 다녔잖아. 누가 그래? 또 네 동생이 그래? 어떻게 된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못 믿고 자기 동생만 싸고 돌아. 다 됐고 나는 그래서 너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문자 내용 보니까 너도 이혼 고민하고 있던데. 우리 이쯤에서 서로가 원하니까 정리하자. 효심 가득하고 동생 끔찍하게 생각하는 너 혼자 네 엄마 네 동생 챙겨. 그거였네. 너 지금 그 2가지 하기 싫어서 나랑 이혼하자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든가. 어차피 내 말은 듣지도 않을 건데 뭘 물어봐. 그리고 양육비 주기 싫으면 안 줘도 되는데 그럼 아빠 자격은 없는 거 알지? 애 얼굴 볼 생각 하지도 말라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나는 네가 주는 코딱지만한 양육비 욕심 없으니까. 뭐야? 야, 너 말 다 했어? 저는 그놈이 뭐라고 소리를 치든 말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일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바꿀 수는 없고 그 인간 번호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합의 이혼 서류 작성해 그놈 회사에 등기로 날렸는데요. 그놈이 그 등기를 보자마자 친정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저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이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 서류 가지고 왔어? 당연히 도장은 찍었겠지? 라고 물었는데요. 안방에서 저희 친정엄마가 나오니 지도 성질처럼 저한테 함부로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해. 라고 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뭘 밖에까지 나가서 얘기를 해? 어차피 헤어질 사이인데.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해. 사람들이 진짜 염치도 없지. 내가 내 딸을 그 집에 굳은 일 도맡아서 하라고 보냈나? 자기 딸이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줄 아셔야지. 자네 어머니 진짜 제정신인 거야? 내가 정말 쫓아가서 따질까 하다가 어차피 헤어질 거라고 해서 참았어. 장모님, 오해세요. 저희 가족은 승주랑 잘 지내고 싶어 했다고요. 근데 승주가 저희 가족을 멀리하고 싫어하니까 서운하신 마음에. 서운? 나야말로 자네한테 서운해. 자네는 자네 위 형님 하는 것도 못 봤나? 근사위는 어쩜 그렇게 우리한테나 우리 딸한테 잘할 수가 없는데 자네는 뭔가? 자네야말로 우리 가족이랑 가까이 지내려고 노력한 적이 없잖아. 나는 그래도 자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네. 당연히 남인데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자네를 배려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내 딸한테 자네 동생 산후조리를 시켜? 자네 미쳤나? 아님 돌았어?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편은 저희 엄마의 말에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어요. 당연하죠. 지가 뭐 잘한 게 있어야 아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으니 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뻔뻔하게 지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무릎을 꿇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더 가관이었어요. 승주도 저 없으면 애 딸린 이혼녀 딱지 붙고 힘들어요. 그리고 승주가 벌어봤자 제가 버는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 텐데 힘들죠.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누가 그래? 됐어. 나는 네가 가져다주는 쥐꼬리만한 생활비 필요 없고 그거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왜? 어머니 병수발이랑 아가씨 산후조리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니?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놈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제가 흥분한 상태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갔는데 아무래도 순순하게 합의 이혼해줄 것 같진 않더군요. 그래서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혼소송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혼소장이 송달한 직후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너는 정말 어떻게 된 애가 이런 상황에 이혼을 하자고 해. 그렇게 네 신우 도와주는 게 싫었던 거야? 네가 아무리 우리 가족을 무시해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거다. 가족이지 않니? 서로 어려울 땐 돕고 살아야지. 네가 지금은 한치 앞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 누가 또 아니? 네가 내 딸한테 도움받는 날도 있을지 모르잖아. 하며 일장연설을 쏟아내셨는데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제가 신우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그 성품에 신우가 저를 도와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었다면 애당초 제가 그렇게까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럼 좋다고 생판 남을 부르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라면 산후조리 해줄 테니까 500만 원 달라고 확 질렀는데요. 시어머님이 경악을 하시며 어떻게 가족끼리 돈 얘기를 하냐며 저더러 상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남편 말대로 저는 너무 이기적이라며 제 딸도 저 닮아서 나중에 피도 눈물도 없을 거라고 악담을 하셨는데 아니 할머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손녀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저 식구들한테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로 한 세트처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젠 정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 그제서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태도를 바꿨는데 자기 코가 석자다 보니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어 저한테 얘기를 한 거라나?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겠다고 이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마음이 터서 멈출 수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같이 사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그 사람들은 절대 변할 사람들도 아니고 계속 제 뒤에서 제 험담이나 하고 저를 이기적이라며 왕따 시킬 것이 뻔한데 이럴 바에는 속 편하게 이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양육비도 필요 없다고 하니 남편이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러냐고 했는데 그래서 제 핸드폰에 은행 어플 열어서 통장 잔고 보여줬네요. 제가 집에서 자유롭게 일할 뿐 웬만한 월급쟁이보다는 많이 버는데 남편은 그걸 뒤늦게 알았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남편으로서 같이 살아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남편 마이너스 통장 메꾸려고 돈도 제법 많이 모아놨는데 이혼하면 그것도 그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한마디로 지가 지 복을 찬 꼴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매일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어요. 세상에 그런 모습을 보는데 더 싫더라고요. 결국 이번엔 제가 가진 돈 때문에 저랑 헤어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줍잖게 양육비 보내면서 엮일 생각하지 말라고 친권 소송도 같이 한다고 확 질렀는데요. 기간은 아이가 어려서 좀 걸렸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살고 있는 집 팔아 똑같이 나눴고 다신 보지 말자고 했는데 정말 그놈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우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맨날 지 남편이랑 사내 만회하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러니 나중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자기 자식들이 다 이혼하게 생겼다며 저더러 마음을 바꿔달라고 빌더군요. 아니, 이미 이혼 판결까지는 앞마당에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건지.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게 사람 왕따시키고 이방인 취급을 하더니 더 잘 된 거 아닌가요? 왜 이제 와서 저러는지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의 언니는 그러게 왜 그 사람들한테 통장 잔고를 보여줬냐고. 저 사람들 네 돈 보고 저러는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결코 후회하지 않아요. 평생 아까워하며 후회하고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보란 듯이 제 힘으로 제 딸아이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인데요. 한부모로서 넘어야 할 산이 많긴 하겠지만 힘들어도 그때보다 더 힘들겠어요.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고 이젠 행복할 일만 남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 같고 행복하기만 한데요. 요즘 따라 저희 딸이 예쁜 짓을 많이 해서 매일매일 호강하는 기분이에요. 이 좋은 걸 저 혼자 실컷 볼 수 있다니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희 딸애는 웃는 모습이 참 예쁜데 언제까지나 저 예쁜 미소를 지켜줄 수 있는 씩씩한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비록 결혼은 누군가의 이간질과 이기적인 그 사람들의 못된 심보로 실패했지만 인생은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그랬어요. 인생은 성공과 그 과정만 있다고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 남편과 헤어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제 딸과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딸과 맥주 한 잔 기울일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땐 엄마가 아닌 인생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제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죠. 그리고 아빠였고 남편이었던 그놈은 저랑 이혼하고 다시 예전처럼 효자는커녕 자기 집에 소홀하고 지 동생한테는 너 때문에 이혼했다며 지 동생이랑 앙숙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와서 그럼 무슨 소용이죠? 이혼하기 전이나 그랬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그 인간도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리고요, 결국 터질 것이 터져버린 그놈은 버는 족족 빚만 갚으며 힘든 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사람 사는 거 한 달이 건너면 다 안다고 소식이라는 게 결국 돌고 돌아 저에게도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놈이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양육비도 안 받겠다고 한 건데 진짜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니 이혼 소송할 때 친권도 같이 챙겨온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제 성견지명에 놀랐다니까요. 그리고 이젠 그런 지긋지긋한 사람들과 연을 끊었으니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지내고 싶은데 저 이만하면 이혼 잘한 거 맞죠? 이왕이면 그런 놈과는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겠지만 이렇게라도 그놈과 헤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빨리 발을 빼는 게 최선이잖아요. 물론 이혼이라는 걸 결심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그래서 저는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신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그 누구보다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뿐인데요. 제가 용기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보람있고 기분 좋은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